한글날을 제정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우리 100년. 100년이라면 훈민정 반포 48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처음으로 한글날을 제정했습니다. 480년이면 20년 더 기다렸다가 500년을 기념하면 어땠을까요? 네. 그런데 옛날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 세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100보다 60이 중요하던 때가 있습니다. 한 갑자 60년이죠. 480년은 8갑자 60년이 8번 돈 해가 됩니다. 지금 100년을 기념하는 것만큼 아주 뜻깊은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80주년 병인년. 여러분 올해가 간지로 무슨 해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올해는 병오년입니다. 네, 옛날 분들은 서기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를 셌었죠. 480주년 11월 4일에 왜 11월 4일이 됐냐면 그날이 음력 9월 29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음력 날짜가 중요했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날 기념식을 가졌던 바로 그날 음력 9월 29일을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로 제정됐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한글날이 아니라 각야날이었습니다. 옛날 분들이 한글을 배울 때 각야, 법여, 고교, 후기, 나냐, 너냐 너무 어려운데요. 가나다라 마바사가 아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그 당시 일반 나라가 없었으니 조선 사람들이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민족에게 한글이라는 이름보다 각야라는 이름이 더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각야날을 제정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할 수가 없었고 요즘 말로 하면 시민들이 그 당시에 나라 잃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창제를 기념해서 기념일을 제정했는데 그 주체가 된 단체가 있습니다. 조선어연구회. 이 조선어연구회는 지금 한글학회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아주 유서 깊은 학술단체입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국권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이죠.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국어연구학회를 만들었고 국권 침탈된 다음에 1911년에 배달 말글 모둠이라고 하는 순우리말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그것이 1913년에 한글모로 이름을 고치게 되는데 이 1913년 한글모 이 이름이 한글이라고 하는 명칭이 단체 이름으로 처음 쓰여진 아주 기념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1910년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일제의 무단통치 기간이었고 이 기간 동안에 한글 연구를 계속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1917년에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21년에 조선어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창립을 하게 됩니다. 1921년은 1919년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일제 식민지 통치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정책으로 바뀐 그 초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 조선어연구회가 1926년에 각야날을 제정한 것이죠. 조선어연구회는 1931년에 조선어학회, 1949년에 해방된 다음에 한글학회 이렇게 이름을 고쳐서 지금에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46년을 기념하는 480주년을 기념하는 1920년으로부터 480년 전 그러니까 한글이 제정된 해로 가게 되는데요. 1446년 세종 28년입니다. 세종실록 세종 28년
9월 마지막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훈민정음 성.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446년 음력 9월, 날짜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음력 9월 어느 날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9월 29일을 기념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9월 29일이냐면 9월 중인데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9월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9월 1일로 잡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가운데 9월 15일로 잡았어도 괜찮은데 지나치게 겸손했던 거죠. 가장 늦게 잡은 날짜가 9월 29일이 됩니다. 지금은 한글날이 10월 9일이죠. 또 차이가 있습니다. 9월 29일은 음력 9월 29일, 지금은 양력 10월 9일, 양력 음력의 차이가 또 있죠. 세종실록 훈민정음성이라고 하는 기사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줄줄 외웠던 그 문장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의 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 가운데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침내 자기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세종대왕이 직접 이 글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옛날에 외웠던 거 좀 다르죠? 옛날에 어떻게 외우셨어요? 나란 말씀이 균비게 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한문으로 쓰여진 이 세종의 글을 훈민정음으로 언해를 한 겁니다. 언해한 그 글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뜻밖의 곳에 있어요.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세조 때 만든 불경 언해서 맨 앞장에 이 훈민정음 어제서문의 언해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록에는 요 한자만 있고 현대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왠지 익숙하지가 않죠? 나란 말씀이 이게 더 친숙하지 않으세요? 자, 세종은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이런 글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또는 온 세상에 발표를 하신 겁니다. 내가 이런 글을 만들었다. 내가 이런 글을 왜 만들었나?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 뜻을 쉽게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분명히 이렇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실록의 이 기사는 다른 유물로 확인이 됩니다. 1940년에 훈민정음이 발견됩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만드셨는데 그 훈민정음이 발견되다니, 이 훈민정음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로서의 훈민정음, 그리고 이 훈민정음을 발표할 때 책으로 내셨는데 그 책의 이름도 훈민정음입니다.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책에는 해례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불리는 책이 1940년에 한국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책이 훈민정음을 더욱 놀라운 문자로 만듭니다. 이 책에는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가는 아까 실록의 세종대왕의 그 서문 뒤에 예의라고 해서 각 글자의 음가, 이건 어떻게 소리내라 하는 것이 쓰여져 있고, 이 한글 잠호 28글자를 어떻게 사용해라 운용법이 쓰여져 있고, 더 중요한 것, 왜 해례본이라고 하느냐면 글자를 만든 원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문자가 있지만 이 문자가 원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이 유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알파벳 A, B, C, D 아무런 원리가 없습니다. A는 왜 그렇게 생겼는지, B는 왜 그렇게 생겼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죠. 만들 때부터 원리가 없었기 때문인데 훈민정음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그것도 하나의 원리에 따라서 그 원리를 일관되게 지켜가면서 28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 원리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한 말로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정인지의 서문이 달려 있습니다. 서문은 대개 책 앞에 나는 건데 이건 맨 끝에 있어서 후서 뒤에 있는 서문이라고도 불리는 정인지의 서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종대왕의 서문과 정인지의 서문은 실록에 있는 것과 동일하고 예의와 해례는 실록에 없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46년 훈민정음 성이라고 하는 실록 기사와 충돌하는 다른 기사가 세종실록에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443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세종 25년 12월 기사에 이달에 10월 상친제 원문 28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은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임금께서 친히 원문 28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1446년에 훈민정음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 3년 전에 세종대왕이 친히 원문 훈민정음이죠. 28글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이 두 개의 기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잠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443년부터 1446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훈민정음과 관계되는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443년 12월에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원문 28자를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1444년 2월 16일 날 고금 운회 거유호라고 하는 원나라 학자가 쓴 책을 번역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전에 만든 언문,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겠죠. 고금 운회 거유는 중국의 한자 발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중국에서 한자 발음은 이렇게 한다. 자, 이것을 우리말로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만리의 반대상소, 그것이 1444년 2월 20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최만리 등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이 훈민정음의 존재를 안 것이 이 고금 운회거요 번역의 명이 떨어진 다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왕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우르르 몰려가서 아니되옵니다를 외친 거예요. 세종대왕은 신하들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너의 말이 일리가 있다 맞다 일어섰을까요? 뜻밖에도 세종대왕은 고집이 아주 센 분이었어요. 끝까지 토론을 하는데 절대로 자기가 지는 토론은 안 합니다. 이 논쟁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자들을 의금부에 가두어라. 요즘 말로 하면 왕이 신하들한테 갑질을 한 거죠. 이렇게 반대론을 억누르고 훈민정음과 관련된 작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1445년 1월 달에는 성산문과 신숙주를 요동에 파견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이라는 사람이 와 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것 좀 물어보고 와라. 아마 한자의 중국 발음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명령을 했을 겁니다. 역시 훈민정음과 관련된 일이었죠.
그리고 1445년 4월 5일에 용비어천가 본문이 완성됩니다. 해동융룡이 낭샤 제1장, 그리고 제2장 불의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니밀세 곧 좁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의 아니 그칠세 내일어 바라레 하나니. 저는 용비어천가 145장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목이 이 제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용비어천가 2장에는 한자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 우리말로 멋진 시를 지으신 거예요. 뜻도 이 나라가 샘이 깊은 물처럼 또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영원 무궁화라고 하는 이런 찬성을 담아서 훈민정음으로 시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이걸 다시 한문으로 뿌리 깊은 근심지목 풍력불을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작은 이 부분입니다. 이 작은 글씨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올자를 써놓고 이걸 어떻게 읽을까? 훈민정음이 없을 때는, 지금은 올이라고 쓰면 되는데 훈민정음이 없을 때는 오홀절 이렇게 써놓습니다. 오에서 초성 이응을 따고 홀에서 중성 오와 종성 리을을 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오홀절 올로 읽는다. 그리고 작자는 직약절. 한번 가르쳐드려도 응용이 잘 안 되시죠? 이거는 작이라고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저 부는 부운절. 훈민정음이 없으면 한자의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밖에 쓰지를 못하는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올 해놓고 오홀절이라고 했을 때 이 홀의 발음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면 이 홀을 또 찾아가면 거기는 다른 표기를 해놨을 겁니다.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는 모르면 그걸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훈민정음 이전의 한문 공부는 그렇게 됐던 거죠. 자, 이 얘기는 다음에 다시 나오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비어천가를 지으면서 훈민정음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446년 9월에 이른바 훈민정음 성을 선언하게 된 거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세상에 발표를 하신 거고, 그리고 그 작업과 동시에 한 동국정문이라고 하는 책이 다음에 완성이 됩니다. 동국정문은 우리말식 한문 발음을 정리한 책입니다. 하늘천은 천으로 읽어라. 티엔이 아니고 천으로 읽어라고 하는 이 말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한자를 훈민정음으로 쓸 수 있다, 우리 발음을 훈민정음으로 쓸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가졌을 때 비로소 반포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계를 정리하면 1443년에 기사는 처음 만든 해, 1446년 9월에 훈민정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포한 해. 그 3년은 만들어 놓고 시험한 기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시제품일까 완제품일까인데, 역시 시제품 완성보다는 완제품이 만들어진 시기가 훈민정음 창제일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1946년 9월
날짜를 모르고 마지막 날 29일을 한글날로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가게하날이었어요. 한글이라는 이름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진 걸까? 한글을 조선시대에는 처음에 훈민정음이라고 했고, 한글이라는 이름이 조선시대에는 훈민정음 줄여서 정음 또는 언문이라고도 했는데, 언문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언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쓰는 글, 이런 뜻이에요. 이게 훈민정음보다 얕잡아봐서 낮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낮게 부르는 이름은 암풀, 아해글 이렇게 불렀다는 건데, 사실 여성이 쓰는 말, 글 또는 아이들이 쓰는 글이라고 했다는 이 이야기는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이 글은 언문으로 민간에서는 불리고 공식적으로는 훈민정음 또는 정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1908년에 주시경 선생이 그 모임을 만들 때 모임은 국어연구학회라고 했고, 배달 말글 모듬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한글은 배달글이 됐겠죠. 그러다가 1913년에 한글모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였습니다. 한글이라고 할 때 그 한은 크다, 끝이 없다, 한강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1897년에 우리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에서 한으로 바뀝니다. 그 한의 글, 한국, 한민족의 글,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는 이름이 됩니다. 하지만 1926년에 처음 기념일을 만들 때에는 한글날이라고 하지 않고 가게하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일반 국민들에게 더 알려진 이름, 가게하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는데, 한글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하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소수 의견입니다만 정음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게하날로 했다가 1928년 제3회 가게하날에 이제 우리 한글날로 합시다 해서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저 사이 26년과 28년 사이 1927년에는 잡지 한글이 창간이 됩니다.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 국민들에게 친숙해지면서 이름을 한글날로 고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월 9일 틀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한글날을 만들 때는 음력 9월 29일, 9월의 마지막 날을 잡았는데, 30회 제5회 기념식장에서 음력 그만 쓰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음력은 해마다 바뀌거든요. 실생활에서는 양력을 쓰는데 기념일을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불편함 때문에 양력으로 고칩시다 해서 환산을 했더니 1446년 9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10월 28일이 됩니다. 한글날이 이제 10월 28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이건 날짜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잠시 논란이 있어서 31년, 32년, 33년은 10월 29일로 정해졌다가 28일이 맞는 걸 해서 다시 28일로 돌아오는 이런 우여곡절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7월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 발견이 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 맨 마지막에 정통 11년, 이것이 명나라 황제 연호조 정통 11년 1446년 9월 상한 두 글자가 거기 나옵니다. 상한은 상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9월의 어느 때가 아니라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창제 반포한 날짜의 범위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상한의 마지막 날 9월 11일, 실은 9월 1일로 처음부터 했으면 안 바꾸고 그냥 가는 거였는데 왜 맨 뒷날짜로 했는지 겸손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좀 더 앞으로 당기지 않고, 그래서 많이 당긴 것이 상순의 마지막 날 9월 10일로 갔고, 저걸 다시 양력으로 환산했을 때 10월 9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한글날이 왜 10월 9일로 정해졌는가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과연 한글 480돌 이걸 기념만 했을까? 만일 1926년에 못했으면 그러면 안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20년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919년에 3.1운동을 했고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정책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책으로 바뀝니다. 이 문화 정책 기간 동안에 한국인들은 실력 양성 운동을 한편에서 했지만 실력 양성 운동을 하던 분 가운데 일부가 민족 개조론, 자치론 이런 것으로 빠져들면서 점차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면서 또 다른 일부가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펼칩니다. 우리 민족문화를 지켜야 된다.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 식민지 하이지만 한국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운동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34년 다산 정약용 선생 서세 세상을 떠난 지 99주년이 되는 1년만 더 기다렸으면 100주년이 되는데요. 빨리 해야 됐던 거죠. 기념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표방됩니다. 조선학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조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재홍이라든지 정인보라든지 문일평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신민족주의 역사학자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조선학 운동을 펼치는데 그 가운데 문일평 선생이 조선학의 연구 대상이 조선심, 조선의 마음이다라고 했고 그 조선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선 민중 속에 살아있는 조선의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조선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민중을 위한 문자 훈민정음이야말로 조선심의 결정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선학운동보다 무려 8년 전에 한글을 연구하는 분들이 한글날을 제정하고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선구가 되었던 거예요. 한글날 제정의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1920, 30년대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첫걸음이었다. 한글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한글을 연구하는 분들이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초를 겪게 되는데 이것도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한글날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만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기념식도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1937년부터 1944년까지 한글날 기념식을 못 치릅니다. 1931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이때부터 문화정책을 일제가 포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조선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수를 대폭 축소하고 점점 더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씨개명을 강요해서 우리의 성을 없애려고 했고 1940년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을 폐간시킵니다. 이것과 괴를 같이 해서 한글도 탄압을 받게 되고 한동안 한글날 기념식도 열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 동안인 1940년에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1940년 7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해례본 발견 기사를 쓰는데 7월 이후 5번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기사가 실리다가 그 신문이
혼란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훈민정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전개되지 못하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암흑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그해 10월 9일 날 감격적인 한글날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 날짜가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해서 10월 9일로 바뀐 첫 번째 기념식이 1945년 10월 9일에 거행이 됐던 것이죠. 옛날 그 신문을 그냥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념식에 수만 명이 공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싶으시죠? 네, 아마 그렇게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도 한글날 학교 가야 되나? 이거 궁금한 분들 안 계세요? 한글날이 기념일 됐다가 공휴일 됐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공휴일 됐다고 하는 부침이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은 한글날 이야기니까 좀 세세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45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식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없었어요. 그때는 미 군정 체어였습니다. 미 군정이 이 한글날을 기념해서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946년, 이해는 또 마침 한글 반포 5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이때 공휴일이 됐고,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해마다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공휴일이 되다가 1949년 정부 수립 이후에 법정 공휴일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 2, 3일, 추석, 식목일, 기독탄생일, 크리스마스, 이 정도가 국경일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가 1982년 한참 뒤의 일이죠. 5월 15일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됩니다. 이제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기념일이 되는데, 다른 법정 기념일이 뭐가 있냐면 어린이날, 현충일, 국군의 날, 이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공휴일에서 제외가 됩니다. 노는 날이 너무 많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얼마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줄일 때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돼서 법의 날, 철도의 날, 저축의 날, 무역의 날, 이런 것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시민단체에서 국경일 지정운동을 펼쳤고 2005년에 비로소 국경일로 지정되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국경일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5개 있습니다. 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입니다. 그런데 국경일인데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공휴일 지정 청원을 시작해서 2012년 12월 28일 날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 동시에 국경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글날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조선시대의 언문이라고 해서 천시했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처럼 되어 있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전을 번역하는데, 또 왕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교서를 언문으로 쓰기도 했고, 개인 간의 편지는 한문으로 쓰는 것보다 언문으로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한문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언문으로 편지를 썼죠. 그러면 여성에게 보내는 남성은 한문으로 썼을까요? 언문으로 썼겠죠. 그러니
여성이 존재하는 한 누구도 언문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누구를 비방하는 문서, 대자보, 방구치는 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한문으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언문으로 씁니다. 조선시대에 한글, 훈민정음은 사용되지 않은 적이 없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한문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한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천이라고 써놔요. 저걸 써놓고 저걸 어떻게 읽지? 토현절 해놓으면 토의 티읕과 현의 연을 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이 되죠. 저렇게 쓰는 것과 훈민정음으로 현이라고 쓰는 것과 어떤 게 쉬울까요? 한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아는 것이 훨씬 편하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교양이 확대되는데 훈민정음이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읽으시겠습니까? 하기시습지 불여겨로. 네. 논어에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읽어도 중간에 면과 아를 넣어서 하기시습지면 불어겨로와 이렇게 하면은 번역이 훨씬 더 쉽죠. 면, 아. 훈민정음으로 넣으면은 문장 읽기가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옛날 구별로도 훈민정음 이전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하기시습지면 불어겨로와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쓰면 쉽잖아요. 여러분 하기시습지면 불여겨로와 다 외우시죠? 자, 그런데 제가 가리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몇 분이나 다 쓰실까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을 굳이 몰라도 훈민정음으로 이걸 외우고 다니면서 아는 척하기 딱 좋았다는 거죠. 춘향전 읽으면서 금준미주 천인열 옥반가요 만성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하면은 무슨 뜻인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것조차 안 하고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이렇게 쓰고 그냥 외우고 아는 척하면은 내가 교양인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한문보다 쉬운 언문, 훈민정음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모두가 대단한 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글은 이런 쓸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글에는 못 쓰게 해도 이걸 쓸 수밖에 없는 본인의 스스로의 힘이 있어요. 한글의 힘,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쓰고 싶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글로 쓰고 싶다. 한글이 없을 때는 이두로 쓰고 향찰도 만들고 구별도 만들고 변격 한문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문자가 없으니까 한문을 쓰는데 제대로 된 한문이 아니에요. 옛날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신라의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임신년 6월 16일 이인병석이 천전서 금자 3년 이후 충도집지 과실무석. 자, 이 글을 이건 제대로 된 한문이 아니에요. 한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금방 아실 겁니다. 천전서, 하늘 앞에서 맹세하기를. 요게 제대로 된 한문이 되려면 전천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금이고 부터는 자거든요. 자금, 이래야 제대로 된 한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하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순서대로 그냥 한문으로 써는 겁니다. 잠깐 카메라를 끄고 제가 조크 하나 하죠. I can see.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나는 볼 수 있다?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나 보다. 요것이 변격 한문입니다. 우리 말대로
외부 문자로 표기하는 것. 그런데 우리말을 제대로 표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글은 그게 됩니다. 이게 한글의 힘입니다.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한글은 쓰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성경 찬송가 번역하고도 했지만, 근대에는 자주개혁의 상징으로 한글을 쓰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가부개혁 때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이 법률 칙령 모두 국문을 본으로 하고 한문을 번역으로 붙인다. 또는 북한문을 혼용한다 해서 국문, 한글, 훈민정음을 제1의 문자로 채택을 합니다. 홍범 14조라는 걸 아실 텐데, 이 홍범 14조는 한글, 북한문 혼용, 한문 세 번으로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글을 공식적인 문자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한글 사용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문신립도가 아니고 독립신문입니다. 순한글로 썼어요. 순한글입니다. 스스로 밝혀요. 우리 신문이 한문은 많이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기천이 다 보게 합니다. 모두가 읽게 하려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거예요.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띄어쓴 적 아무래도 이 신문을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합니다. 이런 말은요, 공중에 나오는 순간 흩어졌거든요. 저걸 붙잡는 게 문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걸 붙잡아야 멀리 보낼 수 있고 오래 남길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한글을 다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됩니다. 한글을 좀 더 쓰기 편하게,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노력, 그 중에 하나가 세로 쓰기를 가로 쓰기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독립신문만 봐도 띄어쓰기는 했지만 마침표가 없죠. 마침표, 쉼표. 이 가로쓰기와 문장부호는 영어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영어에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면서 한글이 스스로 개량,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랑은 우리끼리만 하는 자랑이죠.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는 아니에요. 세계에는 자기 말을 쓸 수 있는 문자가 제각각 있고 모두가 자기 문자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 가운데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들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외래어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한글만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아시아의 여러 문자들이 서양의 문자를 받아들여서 그 언어를 받아들여서 아시아의 문자들이 서양의 언어를 받아들여서 그 소리를 표기할 때 한글만큼 편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코카콜라, 우리는 코카콜라라고 써요. 한문으로는 코카콜라 쓰지만 어색하고,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언제까지 낼 수 있을지 의심이 되죠. 일본 코카콜라라고 하지만 코카콜라만큼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건 쉬워요. 텔레비전. 중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텐시, 의미를 따서 새 단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음을 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일본 테레비,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세계화 시대에 유럽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장 편한 문자. 세종대왕은 생각하지 않았던 위력입니다. 또 하나,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얼마나 빨리 적은 글씨를 가지고 이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한글 타자기가 나왔을 때 지구상에 타자기로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10개가 채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물론 종성, 받침자가 있기 때문에 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한글을 풀어 쓰자. 꽂히면은 쌍기역, 오, 치읓 이렇게 풀어 쓰자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그래서 3벌씩, 3벌씩, 5벌씩 이런 복잡한 타자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컴퓨터, 키보드 시대가 되면서 이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스마트폰에서 9개의 글씨를 가지고 모든 문자를 한 번에 쉽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는다라는 그런 문자는 한글밖에 없어요. 이게 왜 가능한 거냐? 세종대왕이 예상한 건 아니지만 한글은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면 스마트폰의 천지자판 같은 간단한 자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 몇 달 뒤면은 한글날 백돌이 찾아옵니다. 아마 평소보다 100배로 기념을, 죄송합니다. 평소보다 2배로 기념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해마다 한글날 유감이 있습니다. 온통 TV에서는 외래어 범람을 걱정할 거예요. 명동거리를 비추면서 왜 간판들이 다 외래어냐라는 걸 걱정할 텐데, 이거는 말과 글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세종대왕의 뜻은 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시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모든 외래어를 가깝게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뿌리 깊은 문제, 불합화, 불란서, 달러를 불이라고 하는 것, 오스트레일리아를 호주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합화는 유럽 발음을 못하는, 그것을 자기 문자로 표기할 수 없는 일본, 중국 사람들이 요로빠라고 하는 이 발음을 불합화라고 쓰고 요로빠라고 읽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발음 못하는 사람들의 엉터리 발음을 따라서 하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프랑스라고 하면 됩니다. 중국, 일본 문자로는 프랑스라고 못 씁니다. 우리는 써요. 달러가 왜 불이 됐죠? 달러 표시와 비슷한 한자를 쓴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에서 문자가 한글을 파괴하고 있다. 괜찮아, 좋아, 싫어, 뭐해? 괜찮아, 히읗 받침 쓰고 리을 히읗 받침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하자. 물론 시간이 생명인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은 눈 감아주더라도 제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과 글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글은 말 위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생긴 거죠. 말이 흔들리면 문자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 우리 말을 단단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꽃이 피었다. 빚을 갚았다, 빚을 갚았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무릎이 아프다. 무릎까지 아픈데 맞춤법을 맞추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암만 무릎이 아파도 아이고 내 무릎이 아파 꼭 그러셔야 되지 내 무릎이 아파 이러지 않으시는 걸로 우리말을 단단하게 지켜야 한글이 단단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외래어 범람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더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19 곱하기 21 곱하기 28 1172 이것이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초성으로 쓸 수 있는 자음이 19개, 중성으로 쓸 수 있는 모음이 21개, 받침으로 쓸 수 있는 자음이 27개입니다. 근데 왜 28을 곱하냐면 받침이 없는 글자가 있기 때문이죠. 1172개의 글자를 쓸 수 있는 문자예요. 그리고 이 문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소리 이것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내는 소리는 다 만들 수 있다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글로 쓰지 못하는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너 얘랑 사겨? 사겨? 전에는 쟤랑 사귀었잖아. 사랑이 어떻게 바뀌어? 바뀌어? 요거 표기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편하게 사겨? 이렇게 갈 텐데 이거는 맞춤법에 틀리는 거예요. 맞춤법을 맞추려면 사귀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너 쟤랑 사귀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사겨? 우에 여를 쓰는 요 모음이 지금 필요해진 거예요. 우리는 세종대왕이 훈민정 창제하실 때 28글자를 만드셨는데 쓸모가 없다고 해서 4글자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가 언어를 따라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언어가 바뀌고 있어요. 세종대왕 때는 사겨, 바뀌어 이런 말 안 했던 겁니다. 지금은 해요. 없애는 게 가능하다면 만드는 것도 가능할 거 아닐까요?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한글이 화석판에 옛날에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한글이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아마 이 대목은 유튜브 편집에서는 제외될 것 같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만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